그리하여 중국은 아직도 일당 독재의 나라이며 정치적 자유나 경제적 자유의 면에서 헌법 규범과 정치 형태의 괴리 현상은 처음부터 없었다. 다만 국가 주도하의 경제 성장으로 태어난 시장 경제가 그 필요에 의하여 점차 법치주의의 성장을 불러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치주의의 성장이 어디까지에 이를 것인지, 결국 민주화에 이를 것인지의 문제가 관심 포인트가 된다. 네, 감사합니다. 이 글은 그 시진핑 등장 이전에 쓰신 글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포인트가 된다 해서 거꾸로 시진핑이 간 것을 아직 보시기 전의 글입니다. 기대와 달리 거꾸로 갔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을 최대건 교수님은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건 교수님은 중국이 어때요? 전체주의 국가 계획 경제로 시작해서 일당 독재의 나라고 그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뀔 수가 없는 것이 처음에 건국에 그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헌법 규범과 정치 형태의 괴리가 없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우리나라 보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기를 자꾸 독재라고 그러면서 서구 발달된 자유민주주의의 잣대로 그 시기를 권위주의, 독재 막 이렇게 폄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중국이랑 뭐가 달라 이런 식으로 흔히 사람들을 혼동시킵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건국을 처음에 DNA를 박아놨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만개하지 못해도 아이가 자라나면 성인이 되어서 완전히 발현되듯이 자유민주 체제가 발현될 수 있죠. 그것이 헌법 규범과 정치 형태의 괴리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정치 형태가 초창기에 헌법이 규정한 것만큼 따라가지 못해. 그게 괴리라고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성숙하면 헌법 규범대로 정치 형태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어떻습니까? 애초에 그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일당 독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다만 국가 주도하에 시장 경제가 있는데 이게 약간 법치를 가져오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까? 이런 정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것이 거꾸로 간다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여기 말씀드렸던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에서 흔히 자꾸 시장경제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강조점이 사유재산권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번영을 가져온다. 사유재산권이 번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법으로 유명하고 오늘날 그 서구 발달된 민법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영미법도 민법은 상당히는 이제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놀랍습니다. 2000년도 더 전에 2500년 전쯤 되는 사회에서 오늘날 쓰이고 있는 민법의 우리 그 개인 간의 재산 관계를 다루는 법의 골간을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거를 보면은.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왜 인류의 다른 곳에서는 그런 정도로 잘 못 갔는데 로마는 물론 그리스를 열심히 배우긴 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체계화해서 확립한 건 로마입니다. 근데 그럼 그리스에서 원형이 있었고 로마에서 발달된 그건 뭐가 있어서 그러냐? 다른 지역과 뭐가 다르냐? 사유재산권이 압도적으로 다릅니다. 사유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유재산권으로 대표적인 건 뭐겠습니까? 토지, 땅. 그렇죠? 옛날 사회니까. 땅이 대표적입니다. 토지를 사유재산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각종 법률 행위가 일어납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사고 파는 것이 일어납니다.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은 우리가 그냥 쌀 한 대박을 사고 파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 법률적 고려가 발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이 발전합니다. 사유재산권 하에서 발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착각한 거죠. 시장 경제를 집어넣으면 사유재산권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시장 경제, 가짜 시장 경제. 제가 극단적으로 더 가장해서 말하면 가짜 시장 경제가 생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그 세계에 큰 위험을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자, 가짜 시장 경제. 왜 중국은 가짜 시장 경제냐? 자, 마윈이 알리바바인가요? 일종의 뭐 이베이나 그 아마존에 해당하는 기업을 세웠습니다. 그럼 사기업입니까? 그게? 지금 마윈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물러나고 국가에 돌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사기업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화웨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다 경계하는 거 거의 당조직이라고, 거의 군사조직이라고 말해집니다. 이게 사기업입니까? 그러니까 무늬만 기업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시장의 거대 행위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국 자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불공정 행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불공정 행위인지 이루 가늠할 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정 경쟁 이런 데서는 뭐 독점, 과점 이런 거 규제하고 금융이 불공정하게 개입하는 거 규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을 규제하면 어디까지 규제합니까? 중국은 당이 밀어넣으면은 안 통하는 게 없고 금융 뭐 하라 하면은 마지막 망할 때까지 다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란 연결된 기업들이 이미 지구 글로벌에 엄청난 큰 행위자로 등장했는데 걔들 사이에 벌써 연결되어 있다면은 과점은 기본적으로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시장에 제가 볼 때는 교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덜했는데 중국 경제가 점점 커지면서 세계 경제에 굉장한 위기 요인을 상시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뭐와 닮았다고 생각되냐면 결국 2차 대전을 부른 그 바탕에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경제적 갈등이 있는데 경제적 갈등이 왜 나타나냐면 당시 제국주의 식민지가 있기 때문에 식민지의 값싼 노동력, 값싼 자원 이런 것을 경쟁적으로 씁니다. 그러면은 불공정 경쟁이 항시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식민지 쟁탈전이라든지 이런 흐름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식민지가 허용되기 때문에, 제국주의가 허용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격렬한 이 1, 2차 대전의 밑바탕 요인을 깔게 되겠죠. 지금 세계의 격렬한 불안정의 바탕에 저렇게 등장한 가짜 시장 경제, 중국의 그 커진 백몇십만이 뭐 지금 중국 뭐 각곳에 퍼진 스파이처럼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온갖 재산권을 빼가고 법치가 무너지고 그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대 시민사회 기초를 파괴한다. 오늘날 그 밑에 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혁신, 소위 4차 산업혁명이 뭘 가져오냐? 일자리를 뺐습니다. 이게 발달하는 면이 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직접적인 효과 중에 하나는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중산층 붕괴가 가속화됩니다. 자유민주정이 잘 지탱되려면, 즉 보통선거를 가진 자유민주주의가 잘 건강하게 작동되려면 중산층이 두텁고 이렇게 튼튼해야 되는데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요인은 점점 줄어들고 중산층이 붕괴되는 요인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도 중산층을 위태롭게 만들고 중국의 거대한 가짜 시장 경제도 온갖 제조업을 중국으로 몰면서 각국의 기초 산업을 허물어뜨리는 불안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우리 근대 행복한 삼각형을 만드는 요인을 파괴하는 것들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럼 로마가 어땠느냐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갔는데요. 한마디로 뭐가 있냐면 번영의 역설, 우리가 확대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나타납니다. 항상 그 어려울 때 열심히 노력해서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잘 살고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초심을 잃습니다. 그래서 번영을 하면 항상 어려울 때는 없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는
꼬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 쳇바퀴 돌듯 하는 이 패턴이 개인이나 집단이나 역사에 무수히 발견됩니다. 그러면은 커다란 이 영미 이런 흐름, 세계의 패권 국가인 그런 흐름이나 옛날에 대표적으로 보였던 로마도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확대되고 번영을 누릴 때 감당키 어려운 불안정 요인이 거기에 찾아옵니다. 로마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D를 먼저 좀 보면은요. 자, 이 로마 그 이태리 반도의 작은 도시 국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반도를 통일하는데도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속도가 붙습니다. 이태리 반도를 통일한 다음에 지중해 패권을 놓고 맞은편의 카르타고랑 싸워서 한 100여 년 만에 승자로 정해집니다. 그러면서 일거에 지중해 서부 지중해 영역의 패권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부 지중해를 패권자가 된다 하면은 동부 지중해 쪽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옛날 그리스, 마케도니아 세력권이었던 저리로 확장해서 나중에는 터키, 지금의 터키 그리고 예루살렘 있는 저 중동 지역까지 확대되어서 페르시아, 지금 이란 근처까지 쳐들어가서 다 통일하게 됩니다. 이집트는 물론이고요. 그런 다음에 자 이까지가 그 공화정이 유지되는 단계입니다. 이미 이 정도까지 가면은 도시국가 때부터 시작된 공화정의 구조가 유지되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굉장히 헉헉대는 상황이 발생했을 겁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확대된 겁니까? 그런데 옛날 그 도시국가 때 유지하던 공화정으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적응은 하려고 했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저가 나타날 무렵에 저기 프랑스에 해당되는 갈리아라는 당시 지역까지 이제 확대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다음에는 결국 시저 이후에 조금 가서 황제정으로 공화정의 종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도저히 옛날 공화정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공화정이 무너지는 단계에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 로마가 변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로마의 원래 그 모습은 굉장히 뛰어난 정치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집정관, 원로원, 그 다음에 민회 이렇게 그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제 이야기가 좀 너무 지루한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여기까지 해서 질문을 하나 받고 넘어갈까요? 우리 그 노트하고 계신 우리 그 청년분께 하나 질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없으세요? 여기 혹시 질문 없으세요? 따로 없으세요? 우리 수학생. 아이고,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로마가 이 구조가요. 오늘날 미국 구조와 꼭 닮았습니다. 미국이 의식적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로마의 구조를. 집정관에 뭐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고 원로원에 상원이 대원되고 민회에 하원이 대원됩니다. 그래서 그 집정관은 로마에서 독재관이라는 이름으로 될 수도 있는 딕타토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비상시에 군사 지휘권을 갖는 그래서 길게 주지 않았습니다. 1년 주고 그것도 혹시 독재할까봐 두 사람을 동시에 임명하는 등 이런 견제 장치를 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수장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행사하고 오늘날처럼 민주주의가 대놓고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이런 사태를 맞이했을 때는 비상수단을 써서 사실은 그 나라를 지켜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 제도의 연원상 봤을 때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쓰고 못 지키면 그러면 이 체제를 구성할 때는 그런 걸 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 지키게 돼. 그럼 체제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체제가 설계될 때 자 원로원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미국 상원처럼 그 적은 수의 사람들이
아주 현명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나라를 의논해서 이끌라고 생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무너질 때는 어떻게 되냐? 원로원이 아주 허수아비가 됐습니다. 거수기가 됐어요. 군사적인 패권을 가진 사람들의 협박에 따라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앞서서는 뭐가 있었냐? 원로원 사람들이 지나치게 부를 추구하고 타락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존경받는 원로원 이 구성원이 아니라 그냥 부로서 그리고 그 부패로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이 체포당하고 집정관한테 무시당하는 그러한 그 처참한 무너짐으로 가게 됩니다. 자, 미국 상원이 존경받는 상원으로 남으려면은 지금 간당간당하죠. 이런 뻔뻔한 부정선거에서 용감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체제의 위기 징후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그 인류의 2000년 된 지혜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그리스에서 많은 벌써 그 정치 체제의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이 가능했는데 그 인류의 정치 체제를 크게 봐서 6개면 거의 다 포괄할 수 있는 거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1인 지배, 소수 지배, 다수 지배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죠? 숫자로 하니까 간단하죠. 통치 체제가 1인이 지배하는 체제가 있고 소수가 지배하는 체제가 있고 다수가 지배하는 체제가 있더라. 그래서 그 중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눴어요. 1인이 지배하는데 좋게 되는 경우와 나쁜 경우. 그러면은 좋게 되면 철인왕정이고 나쁘게 되면 폭군입니다. 참주. 그럼 자, 소수가 지배하는데 좋은 것은 귀족정. 나쁘게 되면 그걸 과두정이라고 올리가르키라고 과두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과두제, 과두정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요즘 시세 말로 하면 딥스테이트입니다. 그게 저 말이 딥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소수의 과두정적인 사람들이 나쁘게 지배, 지들 이익으로 지배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수정에는 민주정이 좋은 때고 나쁠 때는 소위 중우정, 폭민정, 폭군과 같은 그 막 몰려다니는 군중이 행패 부리는.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 가지가 다 종합되는 것을 혼합정이라고 부르면서 이상적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리스에서는 법치적인 민주정에서 약간 그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소수 부유한 사람들과 다수 빈민들이 적절히 견제하면서 그 민주정을 법치적으로 시행했을 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것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소수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원로원에 그리고 다수의 비난한 사람들을 민회에 그리고 이들을 다 비상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 것으로 집정관 이렇게 준 것입니다. 이것이 영국에서는 왕 상원 하원, 미국에서는 더욱 대통령 상원 하원으로 이렇게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지금 현재 미국의 위기는 로마 공화정이 위기에 도달한 때랑 이제 비슷하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공화정이 로마에 보면 자, 왕정이 한 200년 있다가 공화정이 약 500년 가는데 공화정의 후반부 기원전 그러니까 100 몇십 년 이 무렵이 공화정의 위기가 막 시작됩니다. 그 공화정의 위기가 시작될 때 어떤 사건이 있느냐 그거를 조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공화정의 그 위기가 시작될 때는 그라쿠스 형제라는 사람이 처음에 나타나서 이 사람들은 명분은 굉장히 좋은 걸 내걸고 예를 들어 토지개혁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내걸고 사실은 역사가들이 볼 때 공적인 마음은 부족했던 사람들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거칠게 이렇게 볼 때는 클린턴 재단에 출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늘 좋은 거를 내걸지만 굉장히 사적 이익을 많이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재단이. 그래서 국가 이익하고도 막 바꿔먹고
자, 그러면은 그런 이 거대 국가 로마에서 이권이 많기 때문에 그런 파벌이 한번 이제 아직은 파벌이 아니죠. 그런 조직이 한번 형성되면 국가가 굉장히 무너지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양당파의 극한적인 대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양당파는 그 이전 공화정에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으로 서로 내전적으로 군사전쟁을 막 벌이는 로마 공화정에서 없던 모습을 보이면서 이 마리우스파 대 술라파라는 저 대립을 거치면서 원로원의 권위가 계속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무너지다가 삼두정치 유명한 케사르, 시저가 포함된 적에 나타나고 다시 2차 삼두정치가 나타나고 돌이킬 수 없이 황제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시기에 만일 이 어떤 자신들이 도달한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기를 더 심한 위기를 겪게 되는 역사의 우리 어떤 패턴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후쿠야마라는 유명 학자의 책에서 제가 이제 따온 그림인데요. 후쿠야마가 전통적인 정치 질서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전통사회, 그때는 토지가 주로인 사회죠. 전통사회의 구조를 이렇게 동학을 분석합니다. 다이나믹을. 그래서 자, 그럼 중간에 국가가 있고 군사력과 행정력을 갖춘 이게 없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국가가 형성 안 된. 국가가 있는 곳을 우선 분석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초적으로 항상 비조직 대중으로 농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의 근본이지만 늘 참 수탈되기 쉽습니다. 비조직 다수예요. 조직되지 않은 다수는 조직된 소수에 의해 항상 휘둘리기 쉽죠. 자, 그렇게 농민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조직층들이 있습니다. 조직되기 쉬운 상위 귀족들이 있고 하위 귀족, 그걸 이제 젠틀이라고도 영국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근대에는 새롭게 나타나는 상공계층, 제3신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를 이렇게 이제 모델화 해놓고 근대로 이행하는 전통사회와 근대의 모습을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그랬을 때 프랑스를 보면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시기냐면 국가의 왕이 상당히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있지만 사실은 어떠냐 하면 저 특권 계급 위에 특히 상위 귀족과 하위 귀족에 해당되는 저 특권 계급에 대표적으로 이권을 많이 떼줍니다. 그래서 상위 귀족과 하위 귀족이 국가의 그 이권을 너무나 챙겨요. 자기들은 예를 들어 온갖 특권, 그 다음에 면세, 그리고 내관매직 이런 거 막 해버립니다. 근데 그건 다 어디서 오냐? 농민으로부터 세금 걷고 제3신분으로부터 세금 걷는 데서 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폭발해가지고 이 프랑스 혁명으로 가는 그걸 말합니다. 헝가리는 어땠냐? 헝가리가 독특한데 영국보다 일찍 마치 귀족들의 의회가 왕을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영국처럼 잘 나가야 되는데 어땠냐면 이 사람들은 귀족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왕으로 대표되는 당시 왕은 잘 될 때는 비조직 다수 농민을 대변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왕과 국가를 현저히 축소시켜버려요. 거기를 국가를 아주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외적의 침입에 아주 허망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자, 그런데 잘된 경우, 잉글랜드, 영국의 경우 어떠냐 하면은 이게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농민 막대기가 줄어들어 있죠. 농민의 상당수가 국가가 심하게 수탈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부를 쌓아서 제3신분 젠트리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런 분권화, 그러니까 수탈을 덜하고 이 일종의 분권을 가진 그런 지방의 귀족층들, 지방의 권력들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젠틀이 제3신분들이 상위 귀족이 상원이라면 젠틀이 제3신분이 하원을 구성하면서 지금 국가 전체를 전체적으로 견제하는 힘의 일종의 균형이
많이 나타나고 여기서 국가가 이제 번영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위에 조직, 아까 전에 소수, 조직된 소수, 올리가르키, 과두제, 딥스테이트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조직된 소수는 역사에 항상 있는데 이 조직된 소수가 오늘날 보면 뭐예요? 대표적으로 앞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노동조. 저게 대표적이에요. 저게 조직된 소수입니다. 저 사람들은 조직된 소수의 이익을 추구해서 어떻게 돼요? 국가를 망하게 하기 십상인 것입니다. 자, 조직된 소수에 또 뭐가 있어요? 기업 집단도 있고 학생이라고 해놨지만 저기 교수까지 포함한 지식층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자, 그 다음에 비정부 기구, 저것도 뜯어먹는 조직된 소수예요. 그 다음에 언론,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뭐라고요? 옛날 전통 사회에서 이 사람들과 비조직화된 사회 집단이라고 밑에 있죠.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선량하고 비조직화된 익명의 이 다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어떤 동학을 구성하냐에 따라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지금 그 역동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대표적으로 프랑스처럼 저들이 연합해서 다 뜯어먹도록 놔두면은 결국은 어느 단계까지 갑니까? 폭발해서 나중에 아주 불행한 이 폭력 사태가 나는 그런 이제 지경이 되고, 자, 영국이 보여준 그 단계는 뭐였습니까? 힘의 어떤 견제가 일어나서 그 전행 어느 쪽도 전행하지 못하도록, 그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고전적인 지혜죠. 뭐 로마든 그리스든 어디든 그런 방식의 그 견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사회가 그나마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견제를 그 하려고 하다가 지금 오늘날 미국에 굉장히 난리가 더 나게 되었다는 설명이 많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비조직화된 저 사회 집단, 미국으로 봤을 때 미국 내에 저들을 대변해서 조직된 저 위에 집단들하고 이렇게 그 대결을 하는 그런 양상이 이렇게 나타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그래서 대통령은 항상 제일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옛날부터 제일 밑에 있는 쪽과 연결되어 있는, 전통사에서도 왕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귀족을 견제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제가 마무리에서 보면 이 조직된 소수가 득세하게 되는 그런 위험 요인이 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비조직화된 사회 집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기에서 중산층이 튼튼히 떠받쳐줘야 그 사회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오늘날 중산층이 이렇게 건강하게 떠받칠 수 있는 구조가 자꾸 공격받는 것이 많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앞에서 제가 어떤 사회 변화를 말씀드렸습니까? 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술 혁신도 이걸 위협하고, 중국 가짜 시장 경제와 결합된 글로벌리제이션은 더욱 이걸 또 위협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잘못된 경제정책 쓰는 정부 하에서는 더욱 위태롭고, 이렇게 우리 중산층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들은 자꾸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사회에 엄청난 밑에 불안정 요인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극복하기가 지금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해 본다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수 기득권층의 반란, 소수 기득권층만 평정하면 사태가 끝난다라고 보기 어려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낳게 합니다. 더구나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독교에 바탕하고 있는데 지금 세속화된 사회는 자꾸 그걸 무시하고 어때요? 오히려 기독교를 지우려고, 기독교를 중심에서 밀어내려고. 그럼 민주주의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해도 민주주의가 될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근대 이후에 아까 행복한 삼각형의 이게 전체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간에는 역시 교회와 교육이 그 중간에 있었다